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 1가도 아니고 3가도 아니고 5가 종로 5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노동자가 비오는 종로 5가 거리에서 통금 시간을 앞두고 길을 묻는 소년을 만나는 것을 상황으로 삼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노동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화자는 자신이 만난 소년의 이력을 상상하며 생각을 발전시키고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는 1960년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소년의 모습에서 창녀 노동자를 누나 아버지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비애가 아닌 가족 공동체의 비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비애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시가 조금 길어요. 길더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 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선 먼 길을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들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 녹인 바람이 부는 질적질적한 겨울날 종묘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에 창녀가 양지 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이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은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에,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에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그 머리 마을.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 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자, 작품을 읽어보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미상관적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에 젖고 있었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오는 어느 날. 자, 이슬비 살짝 체크할까요? 체크하면은 작품 전체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슬비는 우울하고 서글픈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슬비가 오는 어느 날 종로 5가 서시 오판 옆에서, 자, 이때 종로 5가, 이 종로 5가는 서울 한복판이죠. 도시 한복판이에요. 그러면서 일종의 공간적 배경이고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시 오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죠? 요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서시오 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시오 가시오 그랬다고 해서 서시오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도 들은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낯선 소년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소년이고요. 일종의 관찰 대상이고요. 나가 화자가 되겠네요. 동대문은요, 지금도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노동자가 모이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년은 동대문의 위치를 묻는 낯선 소년과의 만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해 준다. 밤 11시 반 시간적 배경인가요?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잠깐 통금이라는 건 통행금지예요. 옛날 한 옛날 뭐 한 옛날도 아니고 한 5, 60년, 70년대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로 12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니면 안 돼. 삐엥 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난 다음에는 다니다가 잘못하면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 파출소로 끌려갑니다. 어쨌거나 간에 통금에 가까워졌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걷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기는 군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달리는도 아니고 쫓기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행금지라고 하는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억압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예요. 자, 크고 맑은 눈동자죠? 그러니까 이건 이 소년은 매우 순진하고 순박한 소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어요. 자,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는 거야? 화자가 비에 젖는 거야? 화자가 비에 젖는 거죠. 일종의 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이슬비 오는 날 할 때 이슬비를 우람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했나요? 자, 비에 젖고 있습니다. 통금에는 쫓기고 비에 젖어. 한마디로 비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사람들을 젖게 만들죠. 그런데 나만 젖어? 그러면 억울하지. 소년도 젖고 나도 젖어요. 그래서 소년과 나와 소년이 같은 처지에 있다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연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죄 없이예요. 누가 죄가 없어? 그렇지. 군상들이 죄가 없어. 근데 쫓기고 있는 거야. 누가 죄가 없어? 그렇지. 소년이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순진하고 순박한 거야. 누가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없어. 그런데 비에 젖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이런 식으로 죄 없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금이라든가 비라고 하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와 비에 젖고 있었다는 일종의 연민과 슬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일체감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연은 밤 11시 반 낯선 소년과 비를 맞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누가? 소년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나왔을까? 지금은 국민학교가 없죠? 지금의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소년을 만나면서 동대문이 어디 있는지 묻는 소년을 마주하면서 소년에 대한 추측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사시는 운동화는 벗어서 품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아끼려고. 왜? 가난하거든. 그 소년의 등허리에서는 먼 길을 떠나온 고구마가 비에 젖고 있어요. 자, 등허리에 고구마를 지고 왔다는 것은 소년이 시골서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고구마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소년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빈대요. 누가? 고구마가 얼굴이 어디 있어? 일종의 의인법이죠. 저희들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걷다. 한마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즉 소년의 외양을 통해 출생지를 상상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말씨였을까? 정말 멀리서도 왔네요. 나는 화자 나왔나요? 가로수 하나를 걷다가 되돌아섰어. 왜? 이 소년이 동대문을 잘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연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버렸네요.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혔다는 것은 결국 소년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3년은 노동자 사이로 사라진 소년이 되겠네요. 사연인가요? 사연.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지. 이 아이가 뒤집어지나요? 시상의 전환이에요. 눈 녹인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어느 겨울날. 자, 질척질척한 겨울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당히 배경이 꿀꿀하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체크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전까지는 현재의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과거에 대한 상상 또는 회상이라고 보면 돼요.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진짜 누나는 아니에요. 그냥 누나였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왜?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거예요.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소년이 고구마를 등에 지고 올라온 것처럼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는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누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창녀로 전락한 인물이다. 부은 한쪽 눈에 창녀가 양지 쪽에 기대에 앉아, 부은 한쪽 눈에 창녀라고 굳이 그냥 창녀도 아니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1960년대 근대화 정책의 희생양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내의 바람으로 때묻은 긴 편지, 고향에서의 소식을 읽고 있었지. 자, 여기까지는 시골에서 상경하여 창녀로 전락한 여인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또 다른 장면인가요?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일종의 근대화의 현장이고요.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의, 역시 창녀하고 똑같은 60년대 근대화 정책의 희생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역시 도시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그런데 누구라고 봐? 아버지였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화자가 관찰한 것은 누굽니까? 소년이죠. 화자가 관찰한 것은 소년이야. 여기까지가 관찰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합니까? 그렇죠. 상상을 해요. 회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누나라고 대표되는 창녀, 그 다음에 또 아버지라고 대표되는 노동자까지 확장이 돼요. 즉 소년이라고 하는 개인에서 가족 공동체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지금 이 희생양 또는 비극적인 인물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전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도, 우리나라죠. 대유법이고요. 하늘 높이서 태양은 쏟아지고 그 태양으로 인해서 땀방울을 흘려. 그러니까 이 태양은 긍정적인 태양이 아니야. 부정적인 태양이면서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외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자, 여기서 요거 이마엔 세 줄기 강물, 이거는 주름살이겠죠. 주름살일 거야. 그죠? 하지만 대륙에, 섬나라에, 은행국에 물결이 뒹굴고 있어. 어디에? 세 줄기 강물에 라고 본다면 이거는 단순히 주름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세력, 대륙, 섬나라, 은행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륙, 섬나라, 은행국은 뭔데? 외세죠. 외세 중에서도 대륙은 중국을, 섬나라는 일본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은행국은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 또는 외세, 뭐 미국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냥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외세 의존적 태도 때문에 민중의 삶이 피폐화되고 이마에 세 줄기 강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은 도시노동자 내지는 민중의 이마에 강물을 만드는, 근심 걱정을 만드는 또는 비극의 원인을 만드는 존재가 누구야? 대륙이야. 누구야? 섬나라야. 누구야? 은행국이야. 라는 식으로 민중의 비극적 삶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지 않고 국제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노동자에 대한 회상과 그 다음에 외세에 의존하는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뿐이었다 이거겠죠.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식이고요.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화된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 농촌의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봄이면 쑥 먹고 여름이면 나물 뿌리 캐서 먹고 가을이면 타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바람만 불고 있어. 그러니까는 결국은 1년 365일 내내 가난한 농촌의 현실이죠.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자, 옛날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화자의 역사 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좀 전에 대륙의 섬나라의 은행국에 물결이 넘친다고 그랬어. 그죠? 2조 때는, 조선시대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종속, 사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륙, 섬나라, 은행국에 종속된 시대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중의 삶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옛날 같으면, 옛날 은제, 일제, 강점기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거기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있었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북간도는 당시 민중들이 볼 때는 뭡니까? 가난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또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꿈꾸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기껏해야 버스 300리길 어디로 왔어? 서울로 왔어. 자, 옛날에는 북간도라도 갔지. 지금은 서울로 왔어. 이거 대비가 되겠죠. 이렇게. 라고 하면서 현재는 가난을 서울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갔지, 왔지 라고 하는 어조를 통해서 어떤 낙관적이고 그 다음에 희망찬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조적 독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층 건물 침대 속에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같은 마을. 고층 건물 속에서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같은 마을이니까 이거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거머리 같다는 거야.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는 것은 민중들 내지는 노동자들을 올가매고 그네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장제일주의, 근대화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줘요. 또 무슨 넉살을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자, 이때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 먹을 만한 돈도 없는 거죠. 도시 노동자의 비참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민중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자조적 비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처음에 봤던 1년을 변형한 거죠. 수미상관적 구성이면서 그 소년의 죄 없이, 자, 이제는 죄 없이라는 말이 여기로 끼어들어 가지고 결국 이게 죄가 없는 거죠.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에요. 밤이 내린대요.
이 밤은 어둠이죠. 어둠이란 건 전망이 없으며 한마디로 암담한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으로 지친 나. 화자의 신분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노동자라는 거죠. 근데 그 노동자인 나도 뭐에 적고 있어요? 비에 적고 있어요. 결국은 노동으로 지친 나니까 이것은 노동자의 비애를 드러내며 도시락 보자기는 가난한 삶을 의미해. 나도 가난한 거야. 소년만 가난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도 비애 적고 있었다. 한마디로 화자와 소년의 정서적 일체감이 드러나면서 고단한 삶에 대한 비애와 연민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상경하는 도시노동자의 비애라고 해서 이 시,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적이고 회상적이고요.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도시 노동자들의 가난과 그 가난에서 오는 고통과 비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찰과 과거 회상 속 상황에 상상을 덧붙여 시상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겠지요. 일단 먼저 우리는 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시적 완결성을 보여주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슬 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적고 있었다. 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슬 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자, 요거에 빠지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죠. 즉 이러한 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서 시적 상황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밤이 내리고 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더군다나 여기 있던 죄 없이는 여기로 끼어들어감으로써 어때요? 전형적인 수미상관의 변형을 통해서 소년의 유대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체험, 관찰과 그 다음에 상상 이런 것들이 회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험이에요. 체험은 요거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즉 낯선 소년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다가 이 소년을 통해서 화자는 회상을 합니다. 종묘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또 그의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죠. 소년에서 누나, 누나에서 아버지 라고 해서 창녀와 노동자를 보았던 경험을 회상하며 개인으로서의 소년에서 도시노동자 가족 공동체 또는 민중으로 시적 대상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자는 상상을 합니다. 뭐를? 자, 태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싸늘한 땀방울을 뿜어낸 이마에는 세 줄기 강물 그러면서 대륙의 섬나라의 새로운 은행국에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라고 함으로써 화자의 상상을 통해서 민중의 고달픈 삶이 외세에 의존하는 국제 정세에 있음을 비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체험이 나옵니다. 뭐예요?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러면서 나의 가슴에서는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적고 있었다 등으로 끝을 내면서 체험을 통해 소년과 화자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 자연적 배경과 시 전체의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슬비 오는 날 나는 비에 젖고 있었다. 이슬비 오는 날 밤이 내리고 비에 젖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도시노동자의 비극적인 운명 또는 고단한 삶에 대한 비애, 연민이라고 하는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why, 어째서, 무엇 때문에 굳이 종로 5가와 동대문일까? 요거 궁금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로 5가예요. 일단 종로 5가는요, 도시 한복판이고요. 여기서 소년이 동대문을 묻는데, 이 동대문은 예전에 성의 안과 성 밖을 구분지었듯이 지금은 서울과 농촌을 상징적으로 구분짓고 있다, 구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시에서는 농촌의 삶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화자가 고향을 떠나와 길을 찾는 소년의 행색을 보며 현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소년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근대화의 모순,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이 종로 5가는 근대화의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